작년에 그 건국 이래 최초로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 인구를 초월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간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년 이런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지연은 시켰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기업과 대학이 지방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지방의 기업이 가도록 하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이 제대로 유지 발전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정책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도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해야 그래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교육을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국민 모두에게 평생 한 2천만 원 정도의 한도를 주어서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한 번 배운 실력 가지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재교육을 중간에 받아야 그래야 계속 일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을 이 직업 능력을 키우는 노력과 지방대학이 잘 유지 발전되고 역할을 새로 찾는 그런 노력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무엇보다도 저는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의 소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는 그 소득의 불평등을 비롯한 여러 부분의 불평등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산의 불평등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해주고 국가가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씨앗 통장 같은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코로나19와 잘 싸워왔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3주씩이나 작년에 대구에 주재하면서 코로나와 여러분과 함께 싸웠습니다. 청도에도 제가 여러 번 다녀갔고 구미를 비롯해서 또 마스크 증산을 위해서도 직접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의 품격을 저는 볼 수 있었고 그런 시민의식 품격 덕분에 우리는 K방역이라고 하는 신화를 쓸 수 있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시즌2 K방역의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을 성공리에 잘 맞춰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 그것을 잘 유지 발전하도록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거기서 각국의 정상들로부터
대한민국의 방역이 세계 모범이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을 터인데, 2달 전까지 방역 사령관으로서 준비를 해오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온 저로서는 매우 뜻깊은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으로, 나라가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강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국민 개개인이 강한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난해 우리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1%였으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우리가 방역에 성공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경제의 급반등, V자 반등을 꼭 이뤄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치고 나감으로 해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그런 시대를 꼭 열고자 합니다. 저는 임기 중에 4만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될 터이고, 특히 국민 모두가 함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하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이곳을 방문한 우리 화성 출신의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오셨고요. 우리 동양 출신의 강득구 의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에게 질문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출산가였어요. 오늘 소득 불평등 미술리 가지고 대기업의 주주 배당 3년 분산, 그다음에 임금 공개하는 이걸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 기업들도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소득 주도 성장 이것과는 조금 다른 뭐 미묘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재벌 대기업 대주주에 대해서 배당을 좀 동결하자. 그러니까 소액주주는 뭐 기업 형편이 좋으면 배당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도하게 대주주가 배당을 받아간다든지, 회사는 적자가 나는데 대주주는 배당을 받아가고 주주의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 곤란하겠다. 특히 이제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기업의 임금과 협력업체 임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반절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보면은 월 152만 원씩 격차가 생깁니다. 이걸 이대로 두고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고임금, 고배당 하는 회사나 계층은 조금 양보를 하자. 이걸 정부가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IMF 의원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간사위원 겸 상무위원장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IMF 위원회의 때 이끌어낸 장본인이 접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총리로서 모교대화를 지속적으로 매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작년에 노사정 타협을 이루어냈는데 마지막에 서명만 할 때 그 한쪽에서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서명은 못했지만 합의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걸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런 노력 앞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리고 근로자든 또 주주든 간에 함께 이렇게 국민이 강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서 그래서 경제를 좀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것이죠. 원래 그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것만 주장한 게 아닙니다. 공정경제와 혁신경제, 소득주도 성장 이게 세 다리가 있는 건데 제대로 소통을 못한 건지 어떤 건지 소득주도 성장만 부각이 되고 공정경제나 혁신경제는 부각이 안 된 게 문제인 것이죠. 이 세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세균표 경제 정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질 좋은 성장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수 경제론이 있고요. 항아리형 경제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성장과 분배 선순환 그리고 중산층이나 중견기업 육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저의 독자적인 경제 이론이고 저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을 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당장 V자 반등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도 경제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정책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그런 대한민국, 그런 경제 꼭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 주실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총리의 시절에 우리 포항의 지진 관련돼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말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포항에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지진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지금 뭐 피해조사 중이고 일본은 또 피해 지원금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문제에 대해 후보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그러고 우리 전국의 문제고 또 포항의 문제가 매우 큰 그 시민들의 관심도가 지난번에 그 이낙연 총리님께서도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그 허대만 위원장이 지원할 때 우리 그 매일마다 건강 대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후보님께서 만약에 그 대통령이 되신다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보관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영희만 대교도 좀 참고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는 원래 그 저희 처가 댁이 그 진앙지의 거의 중심에 있었어요. 제가 현지에도 좀 갔었으니까요. 그 피해자들 보상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묘책을 만들어내서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 때 보상심사위원회나 지진위원회를 만들 때도
포항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지 않고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틀을 확실하게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포항시장님과 이철우 지사님의 요청을 받아서 제가 영일만 대교를 아주 세게 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은 기재부에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던 상황에서 영일만 대교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상황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일만 대교가 꼭 성사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포항 시민들께서 꼭 원하고 이철우 지사가 얘기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영일만 대교가 없으면 시내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내놓으면 계속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만약에 시내를 우회해서 가다가 뭐 10년 후 20년 후에 영일만 대교를 한다고 하면 그건 국민 세금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도 저는 영일만 대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그야말로 멋있는 그런 이 시설이나 그런 게 있어야 특별한 특색이 있는 그런 게 있어야 그래야 그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영일만 대교가 만들어지면 직접 이 부산에서부터 대륙으로 가는 길도 매우 이 편리하고 바람직하게 잘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일만 대교는 꼭 성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미 제가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야 뭐 원래 저의 강력한 소신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뭐 미국처럼 그렇게 넓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국토가 균형 발전되지 않고 수도권에만 집중되면 그것은 사람이 이 상체만 커지고 하체는 약해지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땅덩어리가 작은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1996년도에 국회에 등원을 했는데 이 대정부 질문을 처음 할 때 남북 경제 협력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중요한 의제로 해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강원도와 충북과 전북과 제주도가 낙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하고 지금 충북하고 제주도하고 강원도는 졸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경북이 들어오고 경남이 들어오고 전남이 들어오고 전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남쪽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메가시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1급 체제에서 이 대한민국이 다급 체제로 가지 않으면 그러면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경쟁력이 커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대구 경북의 메가시티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마 그런 노력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질 때 국가 균형 발전이 가능하고 길은 있다. 우리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말씀 주실까요? 네. 연합뉴스 선생입니다. 전 총리께서는 이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상당히 이제 세련된 신사라는 이미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에서 너무 좀 밋밋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민주당 내에서도 정전 총리께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과단성이 있고 특별히 쇼맨십이 강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능수능란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고 성과를 내는 또 잘 싸우는 리더가 필요할 때가 있고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도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리더가 필요하냐?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저출생 고령사회나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과제로 잘 감당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위기 극복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잣대로 본다면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정세균을 쓰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런저런 이 가능성들 중에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으실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통합적이면서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으로부터 중용이 된 유일한 사람이 정세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젊은 인재로 영입을 해서 국회에 보냈고 노무현 대통령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쓰고 당 대표를 지원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썼습니다. 세 분의 대통령으로부터 중용이 됐고 그런 일을 하면서 성과를 항상 냈고 또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 또 미래를 설계하는 것 이런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정세균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지지율이 좀 시원치 않지요. 그렇지만 이제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저는 국민만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4시에 또 발대식이 있어서 가족끼리 국민이 10분 정도 질문을 더 받아보고 예,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네, 일간 경북신문의 김지원 기자입니다. 말씀 중에 이제 임기 중에 이제 4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시고 경제 대통령 되시겠다는 꿈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뭐 좋은 계획이 어떤 정책이 경제 정책을 좀 포커스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직무에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이제 주 52시간 이걸 뭐 할지 말지 논란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2017년에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017년에.
그런데 이제 그 10년이 되는 다음 대통령 임기까지는 4만 달러가 가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4만 달러를 넘는 나라가 한 30여 개국입니다. G7 중에서는 이제 이탈리만 거기 못 미치고 다 4만 달러가 넘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는 명실상부한 그런 그 4만 달러 대열에 합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이 정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고 기업들이 활발하게 신산업에 진출하고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틀어주고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업들은 최선을 다해서 R&D를 비롯한 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진국 기업들을 잘 따라하는 데는 아주 선수였죠. 그런데 이제는 따라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앞장서서 끌고 가는 저는 이제 팔로우 코리아 붐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혁신해야 된다. 이런 정부 혁신과 기업 혁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4만 달러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저는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질 좋은 성장론은 첫째는 이제 고용이 있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성장, 혁신 주도의 성장. 이 세 가지가 질 좋은 성장론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또 이제 분수 경제로는 아까 그 성장으로 생긴 과실을 어떻게 잘 나누어 가질 거냐.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이 재벌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경제 성장의 원천이 분수처럼 위로 올라가서 넓게 퍼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낙수 경제론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가 분수 경제론이라고 하는 경제론을 내세운 것이고요. 항아리형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소수의 재벌 대기업이 제일 위에 있고요. 중견기업은 아주 적고 중소기업은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호리병처럼 생겼습니다. 호리병, 술병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항아리처럼 이 허리가 든든한, 허리가 힘있는 항아리형 경제로 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정세균표 경제론입니다. 이런 경제 정책을 잘 실천하고, 사실은 그런 정책을 제가 내놓은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항아리형 경제론은 2006년 산자부 장관 때 제가 내놓은 것이고요. 또 질 좋은 성장론은 2007년도에 내놓은 것이고요. 분수 경제론은 2011년도에 내놓은 것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유효한 그런 논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치면 4만 달러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52시간 문제는 사실은 우리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 중위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인데 이 일하는 시간은 밑에서 두 자릿수로 가장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용자들은 사용자들대로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또 기업의 비용이 너무 늘어나거나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서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모아서 52시간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꼭 필요한 작은 조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큰 줄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대화를 윤석열 후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야권이 후보인지 몰라도 후보로 나왔으니까. 예, 뭐 정세균 얘기하러 온 것이니까요. 정세균에만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분은 검증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이제 정치인은 이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잘 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 검증을 거쳐야 이제 국민들께 뭘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것이 그 검증도 받지 않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간에 또 행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대화를 좀 길게 하고 싶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기자분들 다 쉬시는 날인데 나오셨어요. 예, 아이고 참.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한 가지 공지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오늘 시도위원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사전에 간담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마치고 잠깐만 좀 인사를 드리고 오늘 기자 간담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자주 뵙겠습니다.